네, 안녕하십니까. 청하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버지 사망 후 징기스칸 가문이 이끌던 키아트파 다수의 사람들이 타이치우드로 배신하고 옮겨가는 내용까지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 이걸 배신이라고만 또 하기엔 어떤 의미에선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구조적으로. 정착지에서 농사짓는 정주 문화가 아니라 목초지를 따라 이동하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농경지에서면야 그 농지에서 계속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지역 세력들끼리 얽매이는 부분이 있겠지만 돌아다니는 거니까 어차피 그냥 수틀리면 자 이제 따로따로 다니자고 하면 그만이거든요. 이게 세력 확장에는 상당히 좋은 면도 있어요. 이 농토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라면 세력 확장을 할 때 옆에 농토를 정복하는 방식으로 세력 확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어차피 이렇게 돌아다니는 세력이라면 땅 정복을 떠나 그냥 야 모여 할 때 우르르 잘 모여주면 세력 확장이 되는 거죠. 이래서 초원 유목 세력이 대단한 영웅이 나타나면 저 영웅을 따라 합류하면 저기에 승리와 가축, 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순식간에 여기저기서 다 달라붙는 거죠. 어차피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가재도구 들고 가서 합류만 해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게 떠날 때도 상대적으로 자유롭죠. 이래서 유목제국이 불탈 땐 엄청나게 화라산처럼 거침없이 커졌다가 영웅적 리더십이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순식간에 흐지부지 되는 따라서 강력한 리더가 사라진 키아트파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간 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기도 해요. 여기 계속 붙어 있어 봐야 승리가 요원하고 그러면 가축 증식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배신 이탈이 벌어졌을 때 태무진이 이 사람들을 단순히 원망만 했다면 태무진은 징기스칸이 될 수 없었겠죠. 하지만 후일 태무진은 이들이 왜 떠나갔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활용하죠. 그러나 그건 꽤 나중 일이고 당장은 이렇게 되니까 이들 가족 곁에는 사람들이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키아트 세력이 어느 정도였느냐? 기록에 따라 조금 다른데 그래도 조금은 남았다라는 서술도 있고 가족과 일부 하인들 빼고는 다 떠나갔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보통은 후자로 많이 봅니다. 처참하게 초라하고 비참한 상황이 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이런 일을 겪은 후 허엘루는 그러나 실망하지만은 않고 야생 과일 등을 주워 먹이며 아이들을 키워나갔다라고 합니다. 태무진과 형제들은 조금 자라자 어머니의 짐을 우리가 덜어드려야 한다 이러면서 스스로 낚싯대를 만들어 낚시를 하는 등 알아서 노력하는 훌륭한 아이들로 커가죠. 이 힘들고 암담한 환경 속에서 어머니가 어떻게든 자식들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슬픔을 딛고 성숙한 인격을 조기에 얻게 되었다. 이렇게 너무나도 쓸쓸히 조촐한 가족들만 데리고 여기저기 유목하던 태무진은 11살 때 아마 그때 당시에 그는 몰랐겠지만 인생에서 엄청나게 중대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들판에서 뛰어놀다가 역시 유목을 하고 있는 한 일련의 집단하고 근처에서 만나게 되고 역시 들판에서 뛰어노는 자신보다 약간 나이 많아 보이는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다란이라는 시족 집단의 자무카라는 소년이었죠. 지난 1편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죠. 칭기스칸, 이쪽은 이제 보돈차르, 빛의 아이라고 쓰지만 사실은 사슴 반마리에 자신의 아들을 팔아넘긴 비참했던 구걸자 마알리크의 후손, 그 보돈차르로 쭉 내려오는 라인 후손이 징기스칸인 거고 반면 지금 만난 소년 자무카, 그의 자달한 시족은 그 시작 기원이 보돈차르가 자신에게 음식을 제공해준 집단을 형들하고 급습해서 소탕하고 거기서 임신 5개월쯤 된 여인을 데려와서 자신의 보돈차르의 부인으로 삼죠. 그때 원래 임신하고 있었던 아이가 바로 자달한 시족의 시작, 그 인물이죠. 즉 자달한 시족의 진정한 기원은 사실 보돈차르에게 처참하게 참살당한 원래 아버지였던 거잖아요. 그래도 어쨌거나 보돈차르가 양자로 이 아이도 받아들여 줬으니까 뭐 어떤 의미에선 또 같은 패밀리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또 어떤 의미에선 철천지 원수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묘하죠. 하지만 당시 초원의 룰 상으로는 뭐 크게 같은 계보다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모순적이지만 그래요. 초원에선 서로 공격하고 충돌하고 하면서 이와 유사한 일들이 왕왕 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가문 계보적으로도 굉장히 모순적인 접점이 있는데
이 자무카와 태무지는 개인적 관계 역시도 엄청난 모순으로 후일 점철됩니다. 마치 그들의 혈통처럼. 하지만 이제 초원 들판에서 뛰어놀면서 만난 두 어린 소년에게는 그러한 것은 전혀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나와 마음이 맞느냐라는 것뿐이었죠. 어울려 놀면서 이 둘은 성격적으로 굉장히 서로가 말이 잘 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결국 이 두 소년들은 너무나 서로가 좋은 나머지 우리 안다를 맺자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 안다라는 게 뭐냐면 맹우, 피로 맺어진 동료, 혈맹의 친구 같은 거죠. 보통은 의형제라고 번역을 많이 하나 의형제는 이제 소설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도원결이, 유비형님, 관우가 둘째 뭐 이런 게 이제 의형제인데 여기서는 자무카가 나이 많다고 자무카가 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야말로 피로 맺은 친구가 되자고 하는 거죠. 둘은 서로 그러자라고 흔쾌히 두 손을 맞잡습니다. 이 두 소녀는 어렸을 때부터 집단의 스승인 노인들에게 늘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안다를 맺은 사람끼리의 생명은 둘이 아닌 하나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서로를 저버리는 일이 없으며 언제나 서로의 생명의 보호자가 되어주어야 한다. 이둘은 안다의 의식을 치르면서 이 다짐을 굳게 맹세합니다. 안다 의식으로 보통 알려진 건 뭐 하나의 잔에 서로의 피를 타서 섞어서 마신다거나 하는 방식이 유명하죠. 기록에 따르면 이 두 소년들은 자신들이 아끼는 소중한 물건을 서로에게 주는 것으로 안다가 되는 의식을 치러요. 이때 주고받은 물건이 기록에 남아 있는데 동물의 뼈다귀를 서로 주고받았다라고 해요. 당시 초원에선 동물의 뼈는 소년들에겐 아주 유용한 장난감이었습니다. 남자아이 소년에게 있어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라는 것이 가지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결코 작은 의미가 아니죠. 근데 서로 주고받은 뼈에 대한 세부 묘사도 있는데 자무카는 고라니의 복숭아 뼈를 태무진에게 주었다 이렇게 돼 있고 태무진은 어떤 동물인지는 기록이 없고 마치 낚싯바늘 같은 꼬부라진 복숭아 뼈를 주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서로의 장난감을 교환한 두 친구는 상대방의 장난감을 소중히 여기고 그걸 가지고 놀며 더더욱 친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둘은 다시 한번 안다 의식을 또 맺는데요. 그때는 이 둘의 가장 소중한 물건이 더 이상 장난감은 아니게 되죠. 이젠 활이 중요한 물건이 됩니다. 두 번째 안다 의식을 맺을 때 그때는 자무카는 소의 뿔에 구멍을 뚫어서 정성껏 만든 소리가 나는 멋진 화살을 주었습니다. 상당한 정성이 담긴 물건이죠. 자무카가 태무진을 얼마나 좋아했었나를 알 수가 있고 이 소리나는 효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급 물건이지 않습니까? 반면 태무진은 노간주 나무를 깎아서 만든 촉으로 된 고도리 화살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도리살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조선왕조 실록 태조 이성계에 대한 부분 보면 이 고도리가 잘 나와 있는데 태조실록 우인열이 일찍이 태조 이성계를 아련할 적에 태조와 마주 앉았었는데 차양을 쳐다보니 쥐 3마리가 문미에 붙어 달아나는지라 태조가 아이를 불러 활과 고도리 3개를 가져오게 한 후 저 쥐를 맞추기만 할 뿐 상하게 하진 않겠다 하면서 마침내 이를 쏘니 쥐와 화살이 함께 떨어졌는데 과연 쥐는 죽지 않고 달아났으며 남은 2마리의 쥐도 또한 이와 같았다. 이게 이제 신기에 가까운 활솜씨다 이건데요. 화살로 그 작은 쥐를 맞추었는데 쥐의 급소를 싹 피해서 맞아도 움직이는데 지장 없는 쥐의 부위를 정밀하게 맞추어 쏘았다. 이런 얘기죠. 그런 초정밀 활솜씨를 무려 3번이나 같은 자리에서 보여주었다 이겁니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것 같은 진정한 신궁이라는 기록. 이처럼 이 고도리 화살은 주로 아주 작은 동물을 사냥할 때 쓰는 화살이에요. 주로 작은 새 사냥할 때 많이 쓰는데 실제로 또 태조 이성계는 이 고도리를 적장이긴 한데 죽이긴 아까운 그런 임무를 마치는 데 써서 자신의 휘하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 고도리가 우리나라에 전해지게 된 것도 대략 고려시대 때라고 알려져 있죠. 그 고도리를 굉장히 날카롭게 갈아서 태무진은 자무카에게 줍니다. 소의 뿔 같은 값나가는 재료를 사용하지는 못했지만 나무 외에 다른 재료는 쓴 게 없죠. 하지만 대신
본인이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한 선물로 준 겁니다. 약간 여기서 당시 태무진이 처했던 궁핍한 환경을 엿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선물이 좀 급이 서로 안 맞아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태무진과 자무카에. 빈부격차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사실 혈통으로만 보면 태무진이 훨씬 품위 있고 고귀한 혈통이라고 봐야죠. 위대한 카불칸의 직계니까. 하지만 아버지 사망 후 경쟁 집단 타이치우드의 견제하에 집안이 쫄딱 몰락하고, 반면 자모카 집안은 굉장히 재테크를 잘해서 차근차근 잘 실질적 실력을 모아 자모카 당시 꽤 부유한 상태였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자모카는 소년 태무진이 정성을 다해 깎아 만든 고돌이를 너무나 흔쾌히 받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이제 활을 다루는 한 명의 전사로서 두 번째 안다의식을 맺게 되죠. 이렇게 어린 소년 태무진은 최고의 친구를 얻게 되지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 당시 태무진 집안의 아들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태무진 카사르 등이 이제 허엘룬 아들이고요. 허엘룬에겐 그 외에 더 어린 아들도 있습니다. 반면 이 그 백테르하고 멜구테이, 이들은 역시 같은 아버지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허엘룬이 아닌 소치겔이라는 여인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동복, 이렇게 동복 되는 거죠. 이 작은 가족 내에서도 파가 갈려 있는 건데, 원래 칭기스칸 아버지하고 먼저 살기 시작했던 이는 소치겔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나중에 결혼한 허일룬이 정실처럼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된 이유는 허일룬 집안의 신분이 소치겔보다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런 두 파가 있어도 아무 일 없이 잘 유지될 수 있었던 건 강력했던 아버지가 중심을 잘 잡았기 때문인데, 지금은 없으니 그래도 이 집안의 현재 실질적 리더는 허일룬이죠. 정실이었기 때문에. 다만 나이는 소치겔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여기서 제일 나이 많은 태무진하고 또 여기에서 제일 나이 많은 백테르하고 봐도 이 백테르가 태무진보다 더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이 묘한 상황이 괴이한 파열이 나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아들들이 낚시를 하는데 태무진, 카사르, 동복 형제들이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걸 백테르, 멜구테이 이들이 와서 빼앗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억울하죠. 그래서 엄마 허엘룬한테 가서 이 일을 일릅니다. 근데 여기서 허엘룬의 태도가 나름 대단한데 이렇게 얘기해요. 허엘룬, 아들들아,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러느냐? 너희들은 왜 너희들의 형제를 험담한단 말이냐? 지금 우리에게는 그림자 말고는 친구가 없다. 그리고 꼬리 외에는 채찍도 없다. 꼬리 외엔 채찍도 없다는 건 당시 초원에서 쓰였던 그 일종의 속담 같은 거예요. 채찍 만들 가죽조차 없다. 가지고 있는 도구가 거의 없는 철저한 빈털터리 상황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타이치우드 사람들에게 받았던 처절한 고통을 어떻게 해서든 갚아주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더냐.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은 어찌 그 옛날 알랑고아의 형제들이 그랬던 것처럼 왜 그리 사이가 나쁜 것이냐. 제발 그러지 말아라. 이게 확실히 모전자전이라고. 허일론이 굉장히 통이 큰 사람이죠. 바로 이러한 어머니의 교육을 받으면서 훗날 징기스칸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렇게 근원적으로 눌려있는 갈등 요소가 있지만 통 큰 리더 허일론의 리더십으로 일단은 그럭저럭 눌러갑니다. 그런데 일이 터지죠. 이 태무진과 카사르 쪽 그리고 백테르 쪽 갈등이 결정적으로 터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유명하죠. 보면 가족이라고는 하지만 허엘론하고 여기 백테르 멜구테이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 형사 취수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형이 돌아가셨을 때 형수를 부인으로 맞아들인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유목민족들에게는 부사취모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내 친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의 다른 부인이 있는 경우, 말하자면 양모죠. 그 양모를 부인으로 받아들이는 이게 부사취모예요.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삼국지 이후의 역사, 사마의 후손들 몰락 이야기할 때
흉노의 한나라 세운 유연, 그 아들 유총, 유총이 그 아버지 유연의 부인, 양어머니죠, 가 있었는데 나중에 관계를 맺어요. 유목민족들에게는 과거 이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백테르에게 허일루는 양모죠. 소치길이 친모고. 근데 지금 그 허일루는 원래 남편 징기스칸 아버지가 세상을 떴으니까 현재 남편이 없는 거죠. 그리고 백테르도 이제 남자로서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그래서 이 둘이 이렇게 부사 취모로 연결이 되는 무드가 서서히 조성이 됩니다. 게다가 이들이 지금 초원에서 완전히 외톨이에 가까운 집중적 따돌림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 그 칭기스칸 아버지는 본인의 강력한 힘으로 무대포로 허일룬을 잡아오는 그런 짓도 했지만 백테르가 지금 뭐 그렇게 해서 결혼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즉 백테르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어디서 신부감 구해오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허일룬도 아직은 젊고 이 허일룬과 백테르 이 둘의 처지 상황 등이 부사취모라는 풍습과 맞물려서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해버리면 태무진 입장에서는 불과 얼마 전까지 낚시한 물고기 사이에 두고 티격태격 하던 이가 난데없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것도 그거고 지금 현재 원래 이 구조 하에서는 비록 혼인은 나중에 했어도 칭기스칸 아버지에게 허일룬이 소치길보다 더 정실 취급을 받았었단 말입니다. 그럼 아버지로부터 공인된 여기가 정실, 여기가 측실이라면 비록 백테르가 태무진보다 나이는 많다고 해도 태무진이 적자가 되는 거죠. 가문 내에서 더 윗서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징기스칸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 패밀리의 최고 어른은 정실이었던 허일룬이었잖아요. 나이와는 무관하게. 그런데 백테르가 그 허일룬의 남편이 된다 이러면 당연히 백테르가 집안의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태무진하고 백테르가 나이 차이가 뭐 수십 살 나는 게 아니니까 태무진은 거의 평생을 백테르의 아들 역할, 즉 백테르의 서열상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운명을 헤치며 살아가야 하는 인간 태무진으로서의 생애 첫 번째 갈림길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태무진은 여기서 결단을 합니다. 태무진은 동복 형제인 카사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활로 잡은 새를 저들 백테르 벨구테이가 빼앗아가지 않았던가? 이럴진데 우리가 저들과 어떻게 같이 지낼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런 말로 태무진은 카사르를 설득합니다. 결국 이 태무진과 카사르는 의기투합을 하여 백테르가 혼자가 될 때를 기다리죠. 그리고 마침 백테르가 나지막한 산 위에서 집안의 말들을 혼자 감시하고 있던 때에 태무진은 뒤로 그리고 카사르는 앞으로 활을 겨냥하며 서서히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둘이 시위를 당겨 백테르를 정조준하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백테르도 드디어 목격합니다. 이후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